써주신 필살기들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기량이 좋은 교사는 아니에요. 뭔가를 실천하려고 했을 때 그거를 잘 실천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방향성은 저는 확실하게 일관성 있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 지도를 하고 있구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는 선생님들이 저희가 뭐 PDC나 이런 거에도 나오지만 사실 대부분의 문제 행동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교사의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행동은 관심 끌기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인간의 좀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좀 학교 밖에서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으면 애들이 그걸 다 학교에서 왜냐하면 선생님은 학생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학생이 오면은 그걸 무작정 거절하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 행동, 이제 교실에 문제 행동이 많이 보일 때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문제 행동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 지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문제 행동을 하는 빨리 이걸 고쳐서 우리 학급을 안정시키고 싶으니까 자꾸 문제 행동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 행동에 의도적으로 무관심을 좀 보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의도된 무관심을 보여줘야 되느냐? 저 알아요. 보여요. 애들이 지금 관심을 갈구하고 있구나. 근데 저는 일부러 선생님이 그거에 더 무관심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너가 선생님을 찾아서 온 거 봤어. 그런데 눈 마주치고 대답 안 해줘요. 물론 이 전에 과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선생님들의 에너지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반을 안정시키는데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첫 번째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누군가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끄는 것에 대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라고 낙담한 아이들은요 긍정적 관심이 아니라 그냥 관심이면 돼요. 부정적 관심이라도 원하는 아이들은 내가 걔를 지적하고 혼내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긍정적 강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을 줄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 선생님이 반응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걔네들이 그 행동을 하는 목적은 선생님이 반응해주기를 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능동적으로 그 학생이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건데 어쨌든 이 학생이 선생님의 관심을 끌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면 기본적으로 하다가 안 되네. 근데 난 선생님의 관심을 끌고 싶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방법을 시도해요. 그게 정답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하지만 수동적으로 어쨌든 지금의 전략이 아닌 다른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능동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수동적으로 이런 효과를 좀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안내를 해요. 저는 진짜 안내를 수십 번 해요. 똑같은 안내 알고 있어도 한 명이 실수하면 우리 모두가 알아야 돼. 이건 도와줘야 돼. 우리가 알고 있어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또 들어야 돼 라고 계속 하는데 안 듣는 애들은 항상 안 듣잖아요. 저는 그러면 듣는 애들한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 듣는 애들이 물어볼 때 처음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선생님이 보여주는 관심의 강도가 줄어드는 거죠. 나중에는 선생님이 그 예전에 얘기했어? 친구들에게 물어봐? 이런 얘기들도 반복되면 나중에 눈 마주치고 이미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그냥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이, 지금 제가 돌봐주고 있는 아이한테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아이는 내 전략이 지금 실패하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에너지를 좀 바른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주목해 주는 걸로 쓰였으면 좋겠다.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행동에 집중하다 보면은 교실에서 생활할 때 잘하는 아이들의 행동을 자꾸 지나치게 돼요. 근데 아이들이 새로운 학년에, 새로운 학급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말하는 걸 지키는 거는 일단 시작은 의무감이에요, 의무감. 근데 선생님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할 때는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그냥 찾아요. 그리고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걸 하는 거는. 근데 의무감에 의한 행동은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은 아니에요. 근데 해야 돼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크고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 버리면 내가 문제 행동에 집중하는 사이에 이 아이들이 지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이 정도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무너지는 상황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아이가 바르게 행동하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행동하는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보이면 저는 바로바로 꼭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가능하면 이제 1대1로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해주고 어떤 순간에 이거는 진짜 알려줄만 하다라는 것들을 학급 친구들한테 선생님들 많이 쓰시는 거죠. 얘들아 이거 좀 봐봐. 와 선생님 이거 너무 대단하다 생각. 이거 너무 고마워. 선생님이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 우리 반에 이렇게 해주는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 라는 표현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의무감에서 하던 거에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좋아. 선생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내가 칭찬도 받아. 자발적 동기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문제 행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일종의 내가 걔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긍정적 대안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관심을 얻어갈 수 있어. 지금 이거 봐봐. 너희가 원하는 게 바로 여기 있어. 라고 당근을 흔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걔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따가도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몰라서 하는 실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제가 가르쳤던 6학년 아이 중에 친구들하고 관계에 이제 좀 잘 못하는 사회성이 좀 떨어진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 친구 아버님이 저는 그때 그 정신과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조금 잃게 됐는데 그 친구 아버님이 이제 정신과 의사셨는데 아이한테 야 네가 만만해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가서 세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 네가 가서 세게 해. 물론 아버님께서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나 너랑 친구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애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많은 걸 시도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단순하게 내가 세게 말하면 되는구나. 친구가 나한테 뭔가 실수했어요. 사과받고 싶어요. 나 너랑 친구 안 해도 돼. 나 너랑 얘기할 필요 없어. 그런 식으로 친구를 다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대요. 근데 이 친구는요 굉장히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했어. 난 아빠를 믿고 아빠가 알려준 대로 실천했어. 근데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이 순간에 하냐면 우리가 뭐를 하지 말라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왜? 그 친구가 그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행동을 없애버려요. 그걸 하지 말래요. 그럼 나는 그 목적을 뭘로 달성해? 그건 아무도 안 알려주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원래 하던 거밖에 없어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지 마라보다는 뭐뭐를 해라가 더 좋고 뭐뭐를 해라라고 얘기를 할 때도 구체적으로 상황을 만들어서 대사까지 알려주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해서 생활 지도를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는 벌 대신 책임과 연습. 요즘에는 저희가 벌 준다라는 말은 하지도 않죠. 그런데 저는 의도적으로 좀 책임과 연습이라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자기한테 불편한 거를 다 벌이라고 생각하고 괴롭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벌이나 책임이나 연습이나 다 달갑지 않거든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벌 대신 책임과 연습이라는 말을 쓰면요 일단 아이들이 인식하는 교사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야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선생님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가 이걸 안 했으니까 이걸 책임져야 돼. 그걸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연습할 거야. 저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책 준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저는 쉬는 시간에 앞으로 수업 시간 끝나고 책 준비하고 쉴 거야 라는 걸 많이 해요. 솔직히 저는 한편으로는 야, 죄 없는 아이들까지 같이 이렇게 묶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항상 연습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에게 말을 해줬어야 돼.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너희도 너희의 역할을 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할 거야. 뭘 연습하냐? 수업이 끝나면 책을 준비하는 연습. 책을 준비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지금 준비해야 돼 라고 말해주는 연습. 선생님은 벌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의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바로 이거 그만할 거야. 이걸 멈출 수 있는 역할은 누구에게 달려있어? 선생님이 아니라 너희에게 달려있어. 선생님도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 너희가 안 하면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이거 할 수밖에 없어. 계속 역할을 던져주고 우리는 벌 받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법을 연습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요. 두 번째로 책임과 연습이라는 말을 쓰다 보면 교사의 마인드도 달라집니다. 얘가 뭘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냥 얘가 당연히 그걸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일종의 화풀이가 들어갑니다. 사실 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얘한테 일종의 불쾌감을 주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하다 보면 애들한테 화가 나서. 근데 저 스스로 책임과 연습이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얘가 지금 이걸로 인해서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고 얘가 어떤 부분에서 성장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알맞은 과제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친구하고 갈등이 있는 친구한테 야, 너 친구하고 싸웠으니까 자리에 앉아 있어. 이건 뭘까요? 벌이죠, 벌. 사실 저는 이것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을 소거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이런 친구들은 친구하고 붙어 있으면 자기 행동을 주체를 못 하거든요. 일단 멈추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대안이 제시되면 훨씬 좋아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막 복잡하게 안 쓰고 맨날 저는 행간바 인사였어요. 행간바 상황 이렇게 갈등 있는 친구 있으면 그냥 상황을 한 5개 정도 주고 자, 행간바 인사야 칸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걔가 상상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라고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감정 얘기하고 바라는 점 얘기하고 그럼 상대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거를 자기가 막 상상하면서 적어요. 그 자체로 내가 여러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애가 못한다. 그럼 이제 그때는 선생님이 같이 가서 써주고 그거를 그냥 써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해보게 하고 연습하게 되고 준비되면 다음에 연습한 걸로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써먹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학생이 지는 거죠. 개입을 최소한도로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의 과제예요. 학생이 할 수 없거나 학생이 할 수 없다라고 교사가 판단을 했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학생을 위해서도 교사를 위해서도. 교사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잖아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화가 나요. 왜 지금 네가 친구와 싸웠으면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하고 있어? 그게 계속 눈에 들어오고 제가 옆에서 시간을 쓰고 있으면 저도 할 일이 있잖아요. 그 할 일이 자꾸 미뤄지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과제 주고 그냥 제 할 일 해요. 아이가 도움 달라고 오거나 제가 보기에 너무 오랫동안 뭔가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 아니면 그냥 아이한테 맡겨둡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요즘 아이들은 넘어가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많은 선생님들이 너무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다리는 게 너가 하기를 기다리는 거야 되는데 그냥 그래 다음에는 끝까지 해봐 다음에는 끝까지 해봐 다음에는 끝까지 해봐 그렇게 1년이 그냥 끝나버린 아이들. 그럼 그 아이들은 기다려주는구나 선생님 기다려주는구나가 아니라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 하고 버텨도 되는구나.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부진이 있는 아이예요. 근데 다른 아이들처럼 숙제를 무조건 다 해야 된다. 다른 아이들 수준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얘는 계속 밀려요. 점점 더 해야 될 게 많아집니다. 얘는 다른 친구들보다 능력이 더 부족한데 해야 될 건 다른 애들보다 훨씬 많아져요. 안 되죠.
안 되지만 얘는 뭔가는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는 배워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 이제 사실 생활지도에서 다른 부분이야 어떻게든 그냥 내가 버티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 갈등이죠. 학생들 간의 갈등, 특히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 저는 선생님들이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친구들 이렇게 딱 찌르는 장난을 쳐요. 근데 이제 그걸 좋아하는 아이도 있지만 싫어하는 아이도 있잖아요. 일단은 좋아하더라도 저는 학교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치고 이런 장난 둘이 웃었어요. 우리 둘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도 괜찮냐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선생님이 수민이를 쳤어. 수민이가 웃었어. 그럼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수민이는 자기 때리는 거를 어떻다고 생각을 할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겠지? 자, 그럼 수민아, 넌 모르는 사람이라서 너 때려도 기분이 좋아? 아니. 그런데 너가 맞으면서 웃는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게 싫으면 교실에서 서로 때리는 장난 치면 안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자, 너희들은 괜찮지만 모두에게 이게 괜찮을까? 다른 너희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때리는 게 괜찮은 거구나. 너희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끼리 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너희 둘만 있지 않으면 우리 교실 안에서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 둘한테는 괜찮아도 교실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저는 지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싫어한다. 그럼 저는 애초에 학기 초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작년에 한번 연수했었죠. 되게 사소한 것도 사실 걸면은 걸리거든요. 다 학교폭력이에요. 물론 신고한다고 해서 다 조치가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거 지속성도 낮고 심각성도 낮고 그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한테 학교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다의 학생은 경각심을 가져요. 아,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지도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학교폭력이라는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경각심을 가져요. 두 번째로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맨날 옆에서 줄 서 있는데 옆에 찌르고 건드리고 선생님 입장에서야 나한테 왔을 때만 문제가 되지만 얘는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고 힘들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교육하는 입장에서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얘한테 가르쳐줬지만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기다려줘야 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그걸 견디려면요, 내가 정말 힘들면 선생님이 보호해 줄 거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이라고 프레이밍을 해주는 게 피해 당하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내가 보호받고 있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여기게 돼서 안심이 됩니다. 근데 걱정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거에 학교폭력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집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여기 적혀 있는 건데, 실수와 학교폭력의 차이를 구분하는 교육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무엇이 학교폭력이고 무엇이 실수냐? 저는 학교폭력을 지도하면서 얘들아, 이 모든 게 다 학교폭력이야.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 실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실수를 했어. 근데 그거를 첫 번째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음부터 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야? 실수야.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해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 또는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그거는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계속 반복해. 그건 인정하고 사과했어도 학교폭력이야. 선생님이 너희를 생활지도하는 이유는 너희가 학교폭력이 아니라 실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건 학교폭력이야 라고 얘기할 때 실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안 해야 돼. 인정하지 않으면,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하면 이건 뭐라고? 학교폭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선생님이 이거 학교 폭력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학생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학교 폭력을 실수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또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학부모 총회, 저는 뭐 학부모에게 전달드리는 안내문 같은 거 할 때 이런 내용을 꼭 함께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저는 그냥 학교 폭력의 실수를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너의 실수를 실수로서 받아들여 준 거는 되게 감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꼭 사과 받아준 친구한테 고맙다라고 인사해라 라는 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교사가 일종의 무게추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지도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자기 피해에 너무 집중하면서 얘는 지금 머리에서 예를 들어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내가 얘 머리를 때리다가 여기가 따졌어요 라는 거에 집중하면서 왜 제 아프면 공감을 안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아이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이해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순서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치실 때 자꾸 이해시켜서 행동을 바꾸려고 하세요. 그런데 이 이해 자체가 너무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그냥 이쪽 친구의 편이 되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되게 속상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라고 그냥 선생님도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라고 서주는 겁니다. 얘 말이 맞아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도 이 상황이면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라고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뭐 우리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의 권위는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면은 좀 납득은 안 되더라도 일단 뭐 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그 변화를 통해서 이해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친구가 이제 실천을 했잖아요.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고 걔가 실천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고 끝내버리면 절대 안 바뀝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가스라이팅을 엄청 하셔야 돼요. 야 이거 봐, 네가 친구들한테 인정하고 사과하고 너의 행동을 바꾸니까 지금 쟤네 봐, 쟤네 보여? 지금 예전에 너희한테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너 말 걸 때 어떻게 했어? 자, 줄 설 때 네 옆에 오면은 친구들 이렇게 피했는데 너 지금 어떻게 했어? 걔네들이 너 피해? 너 저번에 친구하고 게임 하자고 할 때 친구들이 너랑 같이 하려고 하니까 도망갔어 안 도망갔어? 지금 도망가? 계속 별거 아닌 거를 계속 주목하면서 네 행동 하나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주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저는 뭐 꼭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그렇게 선생님이 해석을 제공해 주다 보면 얘도 이게 좋은가 봐, 이게 좋은 건가 봐 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그 행동이 좀 지속이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해시키고 행동 개선이 좀 교사들에게 익숙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말로 해주는 것보다 사실 경험으로 훨씬 잘 배워요. 내가 직접 해보고 바뀐 걸 눈으로 볼 때 잘 배워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써먹는 방법이라 선생님들도 많이 써먹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했던 얘기를 하는데 사후지도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모든 생활지도 후에 사후지도를 하지 않는데 한 두세 번 정도 반복된 건수다. 그러면 저는 아이들하고 재발방지 약속까지 한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아이들을 불러요. 또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싶으면 매일 불러요. 매일 점심시간에 아이들 불러가지고 우리 어제 이런 약속 했잖아. 너가 생각하기엔 오늘 너가 잘 실천한 것 같아? 너가 생각하기엔 지금 이 친구의 말대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 라는 대화를 계속 해줘요. 이 얘기를 하면 얘도 좀 이따가 선생님한테 얘기하러 가야 되는데 하니까 조금 더 조심해서 행동하게 되고요. 지금 이 약속을 받은 친구도 얘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언제 얘를 주목하게 되냐면 나한테 피해가 왔을 때. 그러니까 사후지도를 안 해주면은 얘는 맨날 나한테 이래. 아직도 하나도 안 변했어. 나를 계속 괴롭혀 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는 사후지도를 하게 되면 그러네.
오늘 아무 일도 없던 게 아니라 얘가 노력을 한 거야 오늘. 그럼 아이들도 조금 더 안심하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후지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도를 잘 끝내고 얘가 더 이상 안 찾아와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일 없구나, 잘 해결됐구나.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저한테 몇 번 가보니까 얘가 계속 행동이 안 바뀌어. 교사는 행동 바뀌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다려준 건데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선생님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느껴서 이제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하고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하겠죠? 그럼 선생님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도움 요청했는데 뭐 이런 거 개선도 안 되고 그냥 매일 계속 그러고 있다는데 왜 말고 계세요? 이런 식의 연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후지도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사후지도를 딱 해주잖아요. 아이들은 그거 되게 익숙해요. 선생님들이 사실 바쁘니까 사후지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끝나고 나면은 약간 이거 하고 땡이구나. 이거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한 번 불러서 딱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계속 날 보고 있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매일 관심을 주지 않아도 선생님이 보고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사후지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건 아까 그거예요. 학생들이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데 사후지도를 해주면 뭐가 바뀌고 있구나,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은 게 저 친구가 노력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된다 라는 거고요. 저는 아까 긍정적인 거에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더 덧붙여서 모든 아이들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일반적인 유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잘 하고 있는 아이 보면은 학부모 상담할 때도 되게 힘들어요. 할 말이 없어. 얘 잘하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생활 태도도 발라요. 네, 그래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잘하는 아이들 학부모님들하고도 전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학교에서 굉장히 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의무감에 따라서 하는 거는 힘들죠. 학교에서 굉장히 잘하려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다가 집에 가면은 쓰러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굉장히 잘하는데 나만 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까 말했죠, 그 강남 학부모님이 갖고 계신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푸시하고 있는데 왜 저 학부모는 아이를 푸시 안 하는 거야? 규탄해야 돼. 아이들도 그걸 마음속으로 나는 이렇게 학급 안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왜 쟤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선생님은 왜 저걸 그냥 놔두는 거야? 하고 막 불만이 쌓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상담할 때도 좋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집에서는 뭐 너무 피곤해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럼 이제 학부모님 막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어떤 때는 좀 피곤해하는 것도 같아요. 어떤 때는 뭐 그냥 저희 아이는 그냥 뭐 피곤해하지 않고 집에서도 되게 활발하게 잘 지내요.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덧붙이는 겁니다. 활발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학교에서 모험적으로 하는 아이들 중에는 사실 굉장히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느라 집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거든요. 제가 혹시 그럴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학부모한테 자신의 교사의 관심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학부모의 마음도 안심시켜주는 거. 또는 되게 피곤해한다 라고 하면은 그렇군요. 제가 그럴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긴장하고 있어서 집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아이지만 저는 이런 아이들도 이 긴장을 낮출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가 너무 모범적이고 훌륭하지만 어떤 때는 자기 주장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때는 모든 거를 다 하나도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학급에서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은 이런 것도 보는구나 라고 이렇게 좀 다르게 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생활지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이야기, 저는 그게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억울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주로 써먹는 이야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섭쌤이 늘 배운 모임에서 해주셨던 얘기예요. 똑똑한 사람은 착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 해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다가 아이가 똑똑하길 바라세요? 아니면은 공부를 잘하길 바라세요? 아니면 착하길 바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학부모님이 저는 그거 질문에 선택할 수 없는 거라고. 아이가 똑똑하면 착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왜? 어떤 부분이 똑똑한 걸까? 그걸 아이들한테 얘기해줘야 아이들도 공감을 하겠다. 그러면 이 생활태도가 바른 아이는 왜 자기 마음대로 안 하냐? 일단 첫 번째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아는 거라서 그래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존중받고 싶구나. 두 번째로 똑똑한 아이들 중에서 또 단기적인 것만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길게 볼 줄 아는 거야. 당장은 내가 연필 쓰고 싶을 때 친구 필통에서 연필 갖고 오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귀찮게 안 물어봐도 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나를 싫어하게 되고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불러가지고 쉬는 시간도 줄어들고 선생님한테 잔소리까지 들으면 정말 싫겠다. 그것까지 생각할 줄 아는 친구니까 바르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야. 다른 친구 존중하는 게 당연한 거야. 똑똑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자, 훌륭한 아이들아, 너희들은 똑똑한 거란다 라고 띄워주는 거죠. 두 번째는 저는 아이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게 너무 싫어요.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우리나라의 어린이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로또를 맞은 것만큼이나 행운입니까? 우리가 아이들 인권 얘기하지만 사실 이렇게 인권이 보장된 나라가 많지 않죠. 우리가 말하는 미국 항상 선진국 할 때 얘기하지만 사실 거기는 공교육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부분이 크잖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너희들이 입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거, 너희들이 잘 수 있는 거, 어디에서 편하게 잘 수 있는 거, 다 그거는 어른들이 너희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라. 어른들이 너희보다 약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다. 어른들은 너희보다 힘도 세고 능력도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니까 연약한 너희를 돌보는 거다. 너희가 올바르게 성장할 때까지. 학급 안에서도 왜 너희가 더 바르게 생활하고 너희가 더 봉사하면서 바르게 생활하는 거냐? 너희가 더 똑똑하니까. 너희가 이미 배웠으니까. 저 친구들은 아직 배워야 돼. 너희들이 저 친구들을 쟤네 왜 저래?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저 친구들은 어른들이 너희를 돌봐주듯이 너희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야. 너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그래. 내가 훌륭한 거군. 저 친구들도 나처럼 되어야 되는 거군 하고 좀 불만을 안 가지고. 이게 사실 PDC에서는 칭찬하지 말고 격려해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몇십 년 동안 할 거라면은 단기적인 효과를 쓰지 않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년 안에 어떻게 보면은 일단 경험하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아들러 심리학이나 이런 철학들을 내가 설명해줘서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일단은 어떤 좋은 행동을 이끌어내고 너희들의 그런 행동이 이런 가치가 있어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연수 내용 끝냈고요. 그냥 선생님들이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요즘 하는 몇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요. 똑똑한 학생들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학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저학년에서는요, 표현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을 잘하는 아이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흘러가요. 그냥 막 어버버 하면은 그냥 얘가 막 상황 설명 구체적으로 잘해요. 근데 얘는 어버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른들은 답답하니까 그냥 얘 말이 맞겠거니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얘는요, 양보와 타협을 못 배워요. 왜? 내가 말 잘해서 내 유리한 대로 상황을 조정해서 마무리하면 되니까. 문제는요, 다른 아이들의 표현 수준이 올라가면 발생합니다.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은요, 다른 아이들은 표현 능력도 올라갔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법도 배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항상 내가 유리한 대로 끝냈잖아요. 타협하고 양보하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똑같은 전략을 몇 년 사용하잖아요. 그럼 익숙해져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똑똑한 아이가 빠지는 함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뭔가 문제 행동을 할 때 아이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뛰어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봤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는 아까처럼 말 잘하는 아이였어요. 내가 그냥 우겨서 이겨 먹었던 경험이 많은 아이. 근데 그게 안 통해버리니까 막 그거를 부정하려고 막 난동을 피우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지금 저희 반에 이제 요상 달고 아이는 상황을 끝내는 메커니즘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얘는 진짜 내가 문제인 걸 알면서 일단 저질러요. 왜? 나는 이거 마무리할 줄 아니까. 어른들이 부르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죄송해요. 하면 어른들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라고 보내주는 게 얘 머릿속에 다 인지가 된 거예요.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일부러 저지른 게 눈에 보이는데 어른들 앞에 오면 엄청 죄송한 척을 하면서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근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이런 아이들은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아이들은 이해를 시켜줘야 되지만 이 친구는 이 메커니즘이 틀렸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너가 알고 있던 그 메커니즘이 이제 통하지 않아 라는 걸 알려주셔야 이 아이가 바뀌고, 몰라서 하는 아이들은 그거를 알 수 있게 설명해주고 경험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똑같은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여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뭐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아실 것 같지만 생활지도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들러 심리학 얘기할 때 아들러가 남긴 말이 있어요. 나는 이거를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만든 게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지도를 고민할 때 선생님이 이제 뭐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거에 포커스를 자꾸 맞추냐면요, 내 말을 듣게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저는 생활지도는 교사 말을 잘 듣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려면 무조건 선생님이 허락을 맡아야 돼.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반 아이가, 제가 그때 되게 반성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도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혹시 그랬을까 하고 반성을 했어요. 저희 반 아이가 도서실에서 막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몰랐죠. 이제 아이가 참을성이 좋아가지고 이제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도서실에서 진짜 분수가 나오듯이 토를 우엑 하면서 토를 하는 거예요. 도서실 바닥이 새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닦으면서 한 30분 동안 와, 점심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많은 게 나올 수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내가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쉬는 시간에 화장실 다녀오는 게 맞다, 그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라라는 말 때문에 이 아이가 나에게 말 못하고 그냥 혼자 화장실로 달려가지 못하고 여기서 토를 하게 됐을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은 뭘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꼭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토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선생님께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될까요? 아니겠죠. 그럴 때는 또 화장실을 가길 바랄 겁니다. 내 말을 안 듣길 바랄 거예요. 저는 그 바람이 아이들의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길 바라는 거죠. 어떤 순간에는 교사의 안내가 있더라도 너가 최선일까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저희는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활지도의 목적이고. 그리고 사실 교사의 말을 정말 잘 듣길 바라는 부모도 없고 선생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어떤 건 좀 스스로 판단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맨날 물어보는 아이 있어요.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하는 거 맞아요? 다음 시간에 뭐 해요? 다음 시간에 이거 하는 거 맞아요? 다음 시간에 체육관 가요? 교사 말을 굉장히 잘 듣는 거예요. 교사 말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걸 바라느냐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지도를 할 때 우리는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가 독립적으로 최선의 판단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교육을 하는 교사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교육에서도 저는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사가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학생이 안 받으면 배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사가
좀 모자라도요. 학생이 막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으면 배우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하냐면 어떻게 해야 얘가 내 말을 듣고 싶을까? 근데 그게 꼭 긍정적인 것만 쓰는 건 아니에요. 책임이라는 말로, 연습이라는 말로 불편함을 주면서 이 불편함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 아이와 라포를 형성해서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나 이걸 듣고 싶어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선생님이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시면 조금 더 생활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막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한 반 정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한테 세게 얘기해.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얘기해. 질서를 지켜. 이런 말들은요. 저는 그냥 공허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머릿속에는 질서가 뭔지도 몰라요. 질서에 뭐가 포함되는지도 몰라요. 세다라는 강도가 나와 공유되어 있지 않아요. 오해하지 않게 메시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런 점에 이 부분에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요. 일부러 학생들하고 좀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선생님하고 가까우면요. 애들이 헷갈려요. 선생님이 지금 좋아서 잘해주는 건지 아니면 내 행동을 고쳐야 되는 순간인지가 저는 헷갈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제 위치를 중간쯤에 두고 기본적으로는 좀 친절한 스탠스로 가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반대 스탠스도 확실하게 보여주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할 때는 처음에는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고 옆에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반복되면은 조금 엄격하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요 그 순간에도 계속 친절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지표가 없어요. 내가 어떤 건 아니고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지표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도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아이라고 너무 가까워지면 그 지표가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이들한테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그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 너희들이 자꾸 선생님들이 지금 배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못해도 괜찮지만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거를 해야 되는 순간에도 하지 못한다. 너희가 성인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똑똑해지고 법을 다 알게 되고 규칙을 지킬 수 있게 행동하게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받을 수 있을 때 연습을 해놔야 누군가 이해해주지 않을 때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는 학부모님들한테도 상담 때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어떤 거냐면 제가 이것도 그 교권보호위원회 가서 정말 많이 느낀 건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세요. 항상 타이밍 늦게 잡으시거든요. 아이가 사춘기 들어가기 전에 대화 양식을 잡아야 되는데 사춘기 들어가서 애는 문을 닫았는데 문을 열려고 하세요. 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열려있을 때는 안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나니까 왜 문 닫았니? 이러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통제가 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 ADHD 약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막 행실이 개판인데 집에서도 개판이지만 아직 컨트롤이 되니까 아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저희 아이 집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 아니다. 지금 컨트롤이 되실 때 잡아놓으셔야지 컨트롤이 안 될 때도 아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다. 만약에 컨트롤 안 될 때도 그렇게 행동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부모 상담을 할 때 과제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제. 이제 올해 저희 학급에 자꾸 친구들 건드리는 아이가 있어요. 친구들 계속 건드려서 지금 한 3-4명하고 갈등이 있는데 착한 아이인데 아기는 없는데 그게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 이런 아이들은요, 집에서 부모님하고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다가가서, 아까 이제 경계지도 할 때 제가 이제 그거에 꽂히기도 했는데, 경계에 대한 존중 없이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냥 안아주고 장난치고 간지럽히고.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요, 가족은 달라요. 학교는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감정이 나빠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요. 집은 충분해요. 항상 만나잖아요. 항상 시간을 공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훈련이 돼 있어야 학교에서도 안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애들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니까 부모님의 주머니를 뒤져도 뭐 부모님 주머니니까 상관없지, 이런 부모님들 계세요. 근데 어른 주머니가 이렇게 만만한데 친구 주머니는 얼마나 만만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훈련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아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에는 학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영향이 있다. 제가 뭐 학교에서도 열심히 지도를 하겠지만 집에서도 앞으로는 좀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한테 뭔가 접촉을 하시기 전에 안아줘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고 하시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가 학교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집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맨날 하면서 학교에서 잘하길 바라는 거는 아이한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걸 왜 드리냐면은, 과제를 안 주시잖아요. 그럼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을 교사에게 물어요. 왜 선생님 이거 지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교사가 먼저 문제를 언급하고,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지도할 겁니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도해서 이런 개선 방향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하려면 집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과제를 해주셔야 좋아요. 근데 집에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부모님들도 일하느라 바쁘시고 퇴근해서 애 돌보시고 자고 일어나면 또 일하고 가고 쉽지 않잖아요. 자기 행동 양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인을 보호하시는 용도로도 활용을 하셔라. 만약에 가정에서 도와주시면 아주 좋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 신혼여행 가시는 분을 붙잡고 이렇게 방송에 불러가지고 근데 이렇게 알찬 강의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